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내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딱 100일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각종 걱정을 쏟아냈었는데요. 백신 후진국이다, 백신 거지, 백신 가뭄, 백신 보릿고개도 있었죠. 불안하다, 위험하다 얘기했었는데, 하지만 100일 지나고 백신 수급, 백신 접종률, 예약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아직 놓지는 마십시오. 4일 연속 확진자는 600명대입니다. 특별히 대구 확산세 걱정이 됩니다. 주스에서 코로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 4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풍의 주역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대선 선호도에서도 깜짝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죠? 이 나이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 보수의 심장 TK에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발언을 던졌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 당대표 선거는 일주일 뒤에 결정됩니다. 박시영, 최영일 두 분과 함께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정치권 상황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일본과 IOC는 여전히 올림픽 개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그리고 여러 지도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인 것처럼 자꾸 우기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독도는 미국이 인정한 한국 땅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내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왜 이런 도발 계속하는 건지 오사카 유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 참 열심히 달려오셨죠? 네, 금요일까지 아프지 않으면 참 잘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어디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국내 백신 접종 내일이면 100일 되는데, 주위에 백신 접종 마치신 분들 있으시죠? 예약하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백신 후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여전히 600명대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가 695명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600명대 확진자이고, 네. 또 어제보다 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이 60%가 넘지만 대구, 네, 대구에서 전날 74명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6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제주도도 20명이 넘는 등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긴장의 끈 늦추면 안 됩니다.
정부가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네요.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상반기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은경 청장은 현재 접종자 현황과 사전 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또 미국이 공유한 얀센 백신 100만 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 백신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럴 법한 게 예. 정부가 이 예약자가 실제 접종하는 비율이 99.8%에 이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몸 상태 같은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약한 대로 접종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99.8%가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0.2% 또 줄 서서 또 맞습니다. 우리가 백신 이렇게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우리는 좀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이제 백신 예약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머지 않았어요? 네네. 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저희도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다. 사퇴했습니다. 네, 오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성용 총장은 고인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14일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용 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5월 25일에서였는데요. 이미 고인이 숨진 뒤였습니다. 그나마도 유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국방부가 먼저 질의해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에 따르면 이 간부 관련 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은 물론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국방부 전담부서에 즉시 별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뭐합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매뉴얼과 지침 이런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공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도 있습니다. 네, 군검찰은 오늘 이 숨진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군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단은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 전투비행단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실 수사 그리고 공군 본부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꾸 은폐하고 봐주고 누락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희숙님께서 죽기 전에 보살필 일을 왜 이렇게 매번 죽입니까? 슬픕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네, 법무부는 오늘 고검장, 지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인데요. 41명에 대한 승진 전보가 이뤄졌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갔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네. 한편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 인사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간 인사 협의를 했는데 이후 다시 2시간 반 동안 예정에 없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만난 바 있었습니다. 네. 검찰 인사가 우리 주요 뉴스로 이렇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조금 좀 씁쓸한 맛을 이렇게
저버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검찰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뉴스를 만들어내서 계속 저희가 인사도 다뤄봐야 되고요. 내일은 또 어떤 인사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이 생기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넘기지 않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핵심 기능이 이 법조인들의 제19 감싸기를 방지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했죠. 그런데 대검찰청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이송, 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이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선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로 이 검사의 범죄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검사 범죄를 잡으려고 지금 검사 범죄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뭐 본인들 관련된 사건은 이 공수처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검 측은 본인들이 조사를 해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이면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침은 공수처가 출범한 직후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공수처가 최근에서야 이 내용을 알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끝낸 검사 비위 사건이 없는지 관련 내용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노란불이죠. 검사는 딴 세상 사람입니까? 검사들이 검사들이 검사 수사를 안 해서 공수처가 생겼어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이 믿지 않고요. 네, 본인들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겠다는 건데. 네, 그게 수사 안 하겠다는 거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소식으로 갑니다. 이번엔 총경급 경찰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이 경찰은 부산의 한 사업가가 부산경찰청 소속 A 총경에게 수상한 돈을 건넸다는 제보를 접수해서 감찰을 한 뒤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A 총경의 계좌를 추적했고 실제 사업가의 돈이 A 총경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심지어 그냥 통장으로 그냥 받습니까, 돈을? 네, 그랬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뇌물로 의심하는 액수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5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5천만 원이요? 수년간 여러 차례 돈이 전달돼서 이 전체 뇌물 액수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합니다. 예. A 총경은 최근 7년 동안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의 주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일선 경찰서 수사를 지휘해왔는데요. 경찰은 A 총경 등을 소환해서 돈의 대가성과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A 총경은 KBS와의 통화에서 한때 경제적인 문제로 지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모두 갚았고 일체의 청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TV조선이 공수처가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처장 관용차를 이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TV조선이 이후 공수처가 해당 보도의 경위를 뒷조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닷새 만에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서 취재 경위를 세세하게 캐묻고 기자의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가져갔다라는 게 이 보도의 요지인데요. 네. 이 TV조선은 이런 공수처의 행위는 언론 사찰 성격이 있다라면서 지난 4월 6일 공수처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CCTV가 설치된 건물을 방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사찰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뭐라고 합니까? 네,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해 탐문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이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해당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해야죠. 그러나 이 당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찰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되는지 또 이것도 진행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사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사망한 구미 여아가 있었죠. 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네요. 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최초 사건이 불거지고 아이 엄마로 알려졌었는데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언니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예.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는 홀로 집에 남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아이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김모 씨가 16톤 지게차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나르는 차량을 유도하는 업무를 해왔는데요. 이 지게차 기사는 고인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산에서도 또 그제 서울에서도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게차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돕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고 접촉사고를 대비해서 주변 접근도 막아야 하는데 이 보통의 지게차 사고는 그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빈 지게차가 작업을 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신호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이 지게차가 이동하는 것도 작업 중으로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작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 지게차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167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많아요. 그런데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해서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통상 건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는 형사과에서 수사를 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서 원청업체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로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공사 현장이어서 이곳을 도로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인데요. 이 노동계에서는 이 사건 현장 출입이 삼성물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서 공사 현장이죠. 네네. 이 노조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도 이 사고 장소는 사업장 내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 봐야 하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관리자까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산재가 아니고 교통사고입니까? 우리 경찰은 왜 그런지 경찰이 나서서 삼성 편을 들어준 게 이번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119에 전화를 안 하고 회사에서 네네. 처리를 하던 경우도 있었고요. 노동자 시신을 탈취하려고 경찰이 삼성 대신에 시신을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얼마 전에 유죄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찰 출신들이 거기서 막 활약하다가 경찰로 취업해서 거기서 또 노조 탄압하다가 감옥 가신 분도 있고요. 왜 삼성만 나오면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네. 좀 안타깝게도 건설 현장에서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시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택배사에서 원청 책임을 강조하는 중노위 판정이 있었어요. 의미 있다고 정상근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택배사들이 약속한 과로사 대책 약속은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전국 택배노조가 오늘 CJ 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별도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과 배송 출발을 2시간 늦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택배사의 목리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택배사들이 유예 기간을 1년 두자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지금 합의된 게 없네요. 네, 잘 끝난 줄 알았고 실제로 택배 요금도 250원 인상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요. 네, 그러나 이 택배노조에서는 이 노동자 수수료만 이 8원이 증가했다라면서 요금 인상 이득 대부분이 택배사의 초과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조사 결과 이 택배 노동자 1,186명 중 84.7%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별도 인력이 없어서 택배 기사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경우도 30%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그 월급을 좀 올려줍시다. 택시비를 올려서라도 그러면 국민들이 감내하고 올려줍니다. 그런데 산학금을 올려가지고 택시회사 사장님만 돈을 벌고 있었어요. 네네. 택배 노동자들 고생합니다.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려서 막 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배 요금 우리가 조금 더 주더라도 더 올려주더라도 같이 감내합시다. 이렇게 해서 올려줬어요. 네. 우리는 올려줬어. 택배 회사 사장님만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저는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상근 기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문제도 또 다뤄주시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봉님께서 검찰은 기수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총장 기수 위는 사직하는데 이준석 대표 되면 국힘당 검사 출신 의원들 어떻게 하나요? 사퇴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뭐 그래도 잘 있겠죠. 4445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지 일주일째입니다. 수시로 국민비서에서 여러 증상에 대한 안내 문자도 보내주세요. 큰 탈 없이 보내고 있는데 오늘 먹으면 완벽해질 것 같네요. 아우, 좋은 문자입니다. 네, 6820님. 오늘 저도 백신을 맞고 산뜻한 마음으로 쉬면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주디에게 문자로 말 걸면 읽어주실 것 같고 그러면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보냅니다. 네,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4710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라요. 다음 주 금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예약해놨는데 2학기 전면 등교하려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주기가 너무 길어서 집단 면역을 완성하기 어렵다고 오늘 변경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상황이 7월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다른 교사들과 함께 맞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맞든 언제 맞든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학교 올 수 있게 적극 협조하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네, 빨리 잘 맞으셔야죠. 빨리 선생님 맞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맞으셔야죠. 네, 선생님들이 먼저 맞는다니까 좀 편안하네요.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교통량 일찍부터 빠르게 늘었는데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회덕분기점에서 교통량 늘었고요. 본격적인 정체는 안성휴게소부터 수원까지 23km 구간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좀 더 가서는 신갈부터 사고가 있었던 죽전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이후 판교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사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회덕분기점 교통량 늘면서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뒤로 2km 구간 밀리기 시작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해대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악나들목 일대 2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답답하고요. 비봉 부근부터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부터 청계터널 부근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청계요금소 7차로에는 승용차 단독 사고 있으니까 주의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홍천강 휴게소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주변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경북 지역인 칠곡에서 났던 사고 처리 조금 전 됐는데요. 아직 사고 여파 받으면서 이 일대 4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영앤영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롭지가 않네요. 네, 데이터박 박시영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바빴어요? 이제 책을 털었습니다. 책을 썼어요? 네. 폭풀 집필하셨구나. 예, 7월 달에 이제 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책까지 쓰고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뭐 팔려야 할 텐데. 네. 지영의 시간. 그럴까요? 네.
자목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많이 사볼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초반만 해도 서울에 있는 여성 아마 될 거야 네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런 감이 그런 촉이 많았어요. 하지만 있었는데. 점점 이준석 돌풍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시영? 일단 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뭔가 국민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보수 정당이 좀 바뀔 것 같다. 그렇죠. 이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정치권 전반의 세대 교체 바람이 네. 좀 일 것 같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식상했던 이런 여의도 문법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예. 이제 판세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최고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등장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준석 신드롬 뭐 이런 부분에 일조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잘하는 능력이 탁월함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제 정책적 지향점이 뭐냐 가치 지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준석식 해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의 이제 평가를 받을 텐데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거 보면 실력 위주, 경쟁주의, 그리고 신자 위주의 접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이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쪽. 네, 저는 이제 오늘 예언을 바꿔야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수도권 출신의 남성 아닐 것, 요거 이렇게 암시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요걸 유지했는데 이게 바람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네. 이젠 더 이상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바람이 꺼질까 아니면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있을까 하는데 아무 카드가 없어요. 지금 파죽지세예요. 그래요? 일주일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은 끝난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앞으로의 과제가 문제다. 이준석 리더 체제, 리더십의 문제가 중진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남겠죠. 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내상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준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중진 후보들이 처음에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얼마나 이 멘탈 붕괴가 오겠습니까? 네, 변화도 커질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이준석 바람이 멈추지 않겠구나는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의 워딩을 보면 알아요.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단일화는 어렵고 단일화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두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느낀 분들도 선뜻 나경원, 주호영 두 분한테 표가 안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요, 어제였던가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지금 보수의 심장 TK를 네네.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박정희 공항 짓겠다. 그다음에 박근혜 지켜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얘기를 외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별화가 오히려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광주에 내려가서 그 연로한 분이 이렇게 덜덜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 왜 저거 하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흘러보면 올해 5.18 분위기라든가 그렇죠. 5월 23일 봉하마을 분위기에서 더 이상 이 과거 정권을 놓고 이념 논쟁은 없어진 분위기예요.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놓고도 여기서 보수 진보가 각을 세우지 않아요. 네. 심지어는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이런 얘기 해요. 이거는 다 흐름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붙들고 있으면 지금 사실은 야권이 여권을 뭐라고 비판해요. 네. 아직도 조국을 놓아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붙들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미래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준석 후보가 끊어내버린 거예요. 이준석이 네. 대표가 되면 이걸 어느 정도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있는데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했듯이
과연 여러 생각들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과연 잘 모아낼 수 있을까? 네. 이게 리더십의 문제로 가고요. 태도의 문제로 옮겨갈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능수능란함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쉽지는 않겠죠. TK 쪽에서는 일부는 좀 비판적 시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최고가 유승민계 분명히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또 불편한 심기가 TK 쪽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불렸었죠. 그렇게 돼 있어서 TK 쪽에서 아무래도 이준석보다는 조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우성님께서 우리 국민 늙은 구태 정치인의 친절머리 났습니다. 민주당도 젊은이로 싹 바꿔야 합니다. 바꾸자 젊음의 정치로. 그런데 젊음의 정치가 좋긴 한데 젊은 사람들 중에도 생각이 네. 좀 다를 수 있고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젊은 그렇죠. 정치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나이가 젊다고 생각이 젊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준석도 30대 이준석도 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좀 품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자맹을 하던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지 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마구 다닙니다. 누구를 만났다 어디 갔다 누구랑 전화를 했다 모든 기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였는데 왜냐하면 바로 정치에 뛰어들기는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각종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길게 가질 것이다라고 저도 전망을 했었고 정치가 과외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길게 가다 보니 좀 피로감이 있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정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나오고 있어요. 일상사만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 환경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자꾸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맹 정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입장을 조금 많이 낸 이유는 이준석 등장도 있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정치 하락적인 측면이 있어요. 큰 흐름으로 보면 뭐 굉장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약간 소폭 하락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본인이 뭔가 메시지를 좀 내서 정가에 주목도를 좀 국민들의 주목도를 좀 끌어야겠다 이 판단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모건 최근에 그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변호사가 센 발언을 좀 냈죠. 발끈했죠. 발끈했는데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여론조사 공학적으로 이거 실수 아닙니까? 네, 실수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7, 8월에 장모 관련해서 1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선고가 나오죠. 네, 선고가 나오죠. 그리고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재판 과정에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 재판 과정에 있는데 정경심 교수도 여러 언론이나 뭐 검찰에서도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중잣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언론이 조국 장관이 그런 얘기하면 변명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반격했다. 여권 쪽에서 뭘 자기들을 정치 공세하니까 반격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르게 묘사하는 것들도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소소한 거지만 형식 논리인데 제가 봤던 것 중에 SNS 제일 재밌는 건 10원 한 장이라뇨? 10원은 동전인데 왜 한 장이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옛날엔 10원이 지폐였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회자되더라고요.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한다. 어르신들 때 얘기죠. 10원 한 장. 그때는 지전이었거든요. 지전. 그래서 이제 지금 신세대로 막 가는데 그냥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죠. 그렇게 했지만 재밌네요. 그런 표현은 좀 이해해 주자. 근데 요즘 흐름으로 보면 막 만난다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막 만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만남은 1년의 패턴이 있어요. 계산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쏠렸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제3지대냐 신당 창당이냐 이야기 다 들어가 버리고 그게 언제 입당이냐 이렇게 저는 그게 돼버렸어요. 바로 간다는 것이 그게 그 메시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백넘버 2번을 달고 2번으로 대선 나가겠다고 지인한테 밝혔다는데 지금 벌써부터 나 국민의힘으로 갈게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6월 달에 입당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이나 입장을 표명하는 6월 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입장을 내야 하니까. 정치적인. 그래서 대선에 뛰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은 뭐 7월이나 8월 달에 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입당하기보다는 본인의 나름대로 국가 비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 비전에 걸맞는 행보들을 쭉 하면서 정치적 세력도 규합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과 계속 미팅을 해서 노출을 할 겁니다. 공개 일정을 통해서 뭐 시장도 갈 거고 어떤 사람 만나기도 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8월 말 정도나 이렇게 입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부터 레이스가 들어가기 전에 입당하더라도 그쯤 입당하지 지금 곧장 입당하는 것은 별로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촉채. 네, 저도 버스 출발은 9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긴급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주호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아니 버스를 먼저 출발시켜 버리면 원칙대로 나중에 탈 사람들 안철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품고 가려고 그래? 그리고 반론을 제기해요. 네. 명기론을 제기하는데 네. 그 버스가 9월에 떠나요. 시간 아직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또 점수를 딴 거예요. 원칙대로 우리 버스는 정한 시간에 떠난다. 그 전에 타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모시고 갈 거다. 좋은 얘기 많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 자락에 이준석 후보가 머리가 좋은 게 자, 탄핵시켰던 검사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에 칼을 들이댔던 검사가 우리 당에 들어오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지금 탄핵을 정당화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명분을 까는 거예요. 스토리가. 네, 네. 검사라는 이제 표현 단어 하나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와도 내가 잘 모시겠다, 받아내겠다 이 얘기까지 TK에서 이제 당원들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스토리가 연결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떠나는 버스에 탈 가능성이 윤 전 총장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통화했는데 이 한 몸 던지겠다. 뭐 이제 지인이 얘기하기를 등번호 2번 달고 뛰겠다. 권성동 의원 만났는데 곧 입당할 것 같더라. 그 전에 윤희숙 의원 만났는데 입당을 권유했다. 정치 같이 하자 그러길래. 왜 그런 메시지가 나오냐면 왜 그런 행보를 하냐면 바로 입당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의사들도 약간 있으니 국민의힘 내부에 분위기를 좀 정리해달라. 이 미션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딜을 하려고 하면 뭐 어떤 메시지가 깔려 있냐면 내가 평당원 원오브댐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겠죠. 지인을 통해서. 그러면 제3세력에 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세력을 만드는 근데 원래 그럴 걸 같았는데 신당 창당은 생각 안 한다고 이미 이제 선언이 나왔고 이것도 다 전원입니다. 본인 육성은 없어요. 근데 측근, 최측근 하나가 나왔는데 한 측근 너무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5명에서 10명 규모의 참모를 두겠다는 건 맞는 게 지금 이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 만나고 거기 허름한 식당집에 가서 팬들이 대권 나오세요. 정권 교체해 주세요. 그래서 사진 찍잖아요. 처음에 마스크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단체 사진을 찍어요. 네. 근데 이게 올라오자 여권에서는 저건 방역수칙 아니냐? 그건 좀 위반이잖아요. 여권 인사들은 저런 사진 나오면 바로 방역수칙을 이제 언론이 지적하는데 윤 전 총장은 뭐 방역수칙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진이 삭제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네, 사진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뭐 소수가 있는 아니 근데 거. 그 정도 되면 네. 윤 총장 측에서 입장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조금 실수했습니다라든가 그래서 그게 앞으로 하나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해야지. 문제 때문에 좋은 의미의 메시지를 내려고 해도 다른 공격이 들어올 수 있구나. 아하. 그래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관리팀하고 메시지 팀하고. 그래서 이 정도 팀은 이제 혼자 뭐 이제 조언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꾸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미 꾸려진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윤 해봅니다. 총장이 원래 신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정치 세력화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신당까지 나가지 않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후보 단일화를 국민의힘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한 축이고 하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변수인데 저는 장모라든가 처에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총장 스스로 어쨌든 검찰총장이 그 대권 후보로 나가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치 검찰로서 행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대리해서 싸워줄
옆에서 방어막, 보호막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강한 방패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정당이 낫겠다. 정당 외피를 쓰는 게 국민의힘이 또 이준석 만약에 전 최고가 대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상당히 말솜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무적 좀 판단을 하고 입당 쪽으로 좀 더 기울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비단 주머니 3개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비단 주머니는 네. 있을까요? 그 주머니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것도 네. 궁금하고요. 그러네요. 이성권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시절에 대전은요라는 물음이 온갖 미아를 했던 언론이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님은요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일제히 찬양하는 형국이에요 얘기합니다. 아하. 그때 대전은요를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걸 또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만들었다. 그걸로 공을 세웠다. 이런 또 뒷얘기도 있습니다. 커터칼 테러. 네. 고지용님께서 그리고 커터칼 테러가 나왔을 때 아이야 했다는 설도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원전은 대전은요 이전에 휴전선은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 칼로 레전드는 이렇게 시리즈예요. 아니 아야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한테 이렇게 총을 맞았을 때 심장을 관통해서 거기서 즉사했거든요. 근데 뒷날에 일본 역사가들이 동북아 대평화를 통일을 이루고 뭐 일본에 뭘 이루고 뭐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관통해가지고 바로 숨졌어요. 아니 원래 서부극에서 악인이든 주인공이든 죽게 되면 한 5분 정도는 시간을 줘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다 대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죽죠. 네네 그럼요. 그 이제 영화에선 그렇게 극화를 한다. 그렇소. 죄송합니다. 고지용님께서 윤 전 총장 출마도 측근이 대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측근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측근들이 있긴 있는 건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있는 건지. 한 명 나와서 요즘에 골목 전문가 학자분하고 만났을 때 같이 방송 많이 하는 이제 보수 진영의 장혜찬 평론가가 같이 있어서 요새 전화가 불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죠. 평론할 거냐, 정치할 거냐. 그래서 이 장평론가는 자기는 절대 정치 안 간다고 계속 방송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만나는 바람에 지금 참모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관심을 그런데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났잖아요. 그 전에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동행한 자리에 그 학자와 만나는데 동행한 장면에서 노출이 된 거고 네. 그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한 번 더 만났다는 두 번 만났어요. 네. 지금 최측근 중에 지금 두 번 만났다는 사람이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이제 하나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한 번 네네. 만난 거고. 그렇지. 네. 그래도 책도 쓰고. 또 전화 받은 분 뭐 장제원 의원 전화로 이 한 번 던지겠다. 전화 한 번만 받아도 지금 윤석열 마케팅에 지금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면 국민의힘 당대표 결정돼 있을. 결정돼 있죠. 네. 그럴까요?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사면초가에 좀 몰린 건데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뜨고 뭐 윤 전 총장도 2번 달 것 같고 원래 이제 안철수 대표는 삼지대 양당이 아닌 제3정당으로 늘 그 승부를 봤던 입장인데 그렇죠.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쪽과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 의사. 예. 근데 합당도 유야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재보선 끝나고는 그 조기 통합을 해서 양대당 그 당대당 통합을 양당 통합을 해서 확실하게 좀 지분을 챙기고 그래서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도 뒤늦게 나섰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0-30% 지분을 챙겨야 국민의힘 들어가서 대선 레이스를 뜰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빨리 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이번에는 제3당에서 승부 보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후보가 되겠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마침 또 껄끄러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갔고 밖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들어가고 이게 딱 상황이 맞닥뜨려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최고가 등장하면서 또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고 왜냐하면 둘의 악연이죠. 악연도 있고 앙금이 꽤 있어요.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가 4명을 거론했었어요. 2대2 토론에서. 거기서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4명은 거론했는데 공교롭게 안철수 대표는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우받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얘기는 나오지만 안철수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합당 얘기를 재보선 전에 통합 과정에선 먼저 던졌는데 네. 그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당론은 안 물어봤다. 끝나고 나서 당론 물어서 갈게요. 또 그러고 철수했죠. 당론 들으러 다니는데 한참 걸렸고 결국 합당을 하긴 하는데 지금 직시하진 않는다. 지금 합당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룬 게 안철수 대표인데 당대표가 결정되면 하긴 할 것으로 보여졌어요. 최대한 늦게 대선 국면에 가서. 근데 지금은 이러다가는 정말 낙동강 우리알 신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3연초가 좌불안석. 네. 자, 나경원, 조호영 그 후보자도 이준석 되면 안철수 합당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자가 조금 있으면 달릴 거예요. 네. 네, 또 달릴 거니까 네. 그때 한번 또 얘기해보자고. 아, 근데 너무 더워. 여름은 더워도 달려야죠. 또 장마, 마라톤? 폭염. 달리려면 가을에. 달릴 거예요. 가을에. 괜찮습니다. 요즘 바람 잘 불어요. 네. 지금은 자, 좋죠.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출마 선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정세균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좀 그 두 분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뭐가 정세균 전 총리는 좀 새를 불려가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선명한 목소리를 많이 내죠. 윤석열 때리기,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여론조사 상의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5% 넘는 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죠. 정세균 그래요? 전 총리. 네. 그 아시아경제가 저희 그 윈즈코리아 컨설팅 의뢰해서 조사한 29일, 30일 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이 전 총리가 정세균 전 총리가 5.4% 나왔어요. 네. 5%를 처음 넘었죠. 네, 처음 넘은 건데요. 그래서 관심을 좀 끌긴 했습니다만 이게 안정적이지는 아직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높게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 이 책이 나오면서 추 장관이 좀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런 어떤 관측도 좀 있습니다. 저기는 어때요? 이낙연 전 총리는요? 이낙연 전 총리도 좀 계속 그 정책 정체돼 행보를 하면서 정책적 메시지를 계속 내고는 있는데 네. 지지율에는 크게 뭐 그 흐름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맞아요. 않고요. 10% 내에서 그냥 계속 지금 고정돼 있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치고 나온 양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연기 반대고 원칙대로 가자. 그럼 네. 9월에 본선 주자 결정하니까 예. 지금 이제 전국 조직 만들었죠. 그다음에 의원 조직 만들었죠. 정책 막 던지고 있죠. 이 서로 이제 급은 다를 수 있으나 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광역지자체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안심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 이제 논쟁 붙었죠. 나이도 그렇지만 지금 경선을 움직인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파 싸움한다. 지금 그렇죠. 국민 경제 민생 안 챙기고 지금 대권 노릇만 하고 있다 이 생각할 텐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경선 나올 수 연기. 있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원래 당원에는 9월 9일까지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주쯤에 아마 대선 기획단이 뜰 것 같아요. 기획단 뜨고 각 네. 후보들은 이 대선 발표하고 저희 대권 도전 대선 선언하고 기획단이 뜨면 경선 일정을 이제 발표할 정하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등록하고. 발표를 전후로 해서 후보들이 이제 유력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겠죠. 왜냐하면 유력 후보들은 뒤에 합니다. 네. 조용필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뒤에 하죠. 그럼 언제 하려고요? 되게 15일 그래도 전후 6월 그다음에 후반, 6월 6월 20일, 아, 6월 그렇습니다. 20일 전후. 이제 곧 공식 출마의 시즌이 되겠네요. 네. 아까 우리 데이터박이 말씀하신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29일 30일에 실시한 1,045명 응답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개요는 윈지코리아 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용을 하셨으니까 네. 이게 정세균 전 총리가 5%를 처음 돌파한 건데 네. 여기도 지금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은 양당. 오차범위 내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팽팽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양강 구도에 정세균 약간 상승세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9에서 10% 네, 사이에 네, 있는 그건 거죠. 항상. 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얼마나 이 구도가 갈까요? 당분간은 저는 사실 민주당도 지금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도전하면 뭐 그분도 3에서 한 5%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좀 두세 달 뒤에 움직일 것 같고요. 야권도 윤 총장의 독주 체제는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검증 국면에서 뭐가 나오고 흔들려야 다음 주자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물론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매섭게 공격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 자체는 한두 달은 지금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박시영, 최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의 쇼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가 그 누군가 말했지. 우리네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 뒤편에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은 늘 가려졌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소나기, 일부 지역은 빗방울 비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고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텐데요. 우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량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지역들은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이 오르기 때문에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의 경우 대기 불안정을 일으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일요일에도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때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내일 기온을 보면 우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16도를 비롯해 전국은 11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구와 포항이 30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겠습니다. 순천, 구미, 강릉 등은 29도, 광주, 제주 28도, 대전 27, 서울과 부산은 2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은 계속해서 좋은 단계를 이어가겠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2.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으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일선 복귀를 요구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 당국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 관련 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이 벌어진 제20 전투비행단의 성범죄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현상은 실망스러운 구태정치를 걷어내고 국민 주권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는 열망이 응축된 것이며 국민 의사가 실시간 정당에 반영된다면 국가와 정당에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원훈을 변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용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첫 민관 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손해배상소송 법률 대리인,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탐구하고 계시나? 자, 정철훈 기자, 네. 보아님께서 질문합니다. 이번 주 기자님의 거의 공식 질문이라 추정되는 질문 제가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정철훈 기자님 백신 예약 성공했나요? 아, 예,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예. 얀센? 예. 16일 날, 예. 한 방에? 예. 끝나고? 네, 운이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맞고 오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자,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아, 예, 제가 기자 생활 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본 장면입니다. 네. 이 조선일보의 네. 국회의원이 네. 로비에 앉아서 피켓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누가요?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아니, 홍문표 의원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은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합동 토론회가 네. 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한 이 4선의 홍문표 의원이 오늘 이 조선일보 지면에 격분을 하셔서 네. 이 조선일보 사옥 1층에서 피켓을 들고 이 왜곡 보도에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조선일보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게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네. 잘 안 갔죠? 예,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요. 어때요? 그러면 왜 이분이 항의를 했느냐? 네. 오늘자 오면 이 보도를 보면 어제 있었던 이 대구 합동연설의 소식 이거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후보들이 주먹 인사를 나누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조경태 의원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는 그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후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 4명만 실린 겁니다. 4명만 실렸어요. 예. 4명만 실린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홍문표 자기를 의원은, 빠졌다고? 예, 본인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예, 굉장히 격분을 하셔서 그래서 이 중요할 때 와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찾아왔구나. 예, 그래서 홍문표 의원하고 캠프 관계자분들이 뭐래요? 본사를 찾아서 뭐래? 유력한 당대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작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네.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할 만하네. 시위할 만해요. 네, 알겠어요.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고 이제 홍 의원은 이제 조선일보를 향해서 후보가 5명이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4명을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셨고요. 불만을 가질 만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무슨 뭐 민족신문이냐 이러면서 조선일보를 굉장히 거칠게 비판을 했고요. 네, 민족신문은 아니었고요 원래. 그러면서 이제 방상훈 사장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했는데 뭐 조선일보 쪽에서는 현재 부재 중이니까 돌아가시라고 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대전 행사 때문에 이제 홍 의원은 내려가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을 때도 계속 이제 관계자분들이 시위는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뭐 후보들 그리고 막 대권 주자들이 신문사 중앙일보, 조선일보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지지자들이 몰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사라졌는데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네,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언론개혁 합시다 이런 또 한 말 더 알겠습니다. 한마디 거두시더라고요. 어떤 기사로 가볼까요? 예,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책이죠. 조국의 시간. 네. 진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겨우 구했는데 아직 안 읽으셨죠? 네, 아직 못 읽었습니다. 네, 아마 읽기가 힘드실 겁니다. 서점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네. 조국의 시간을 읽어봤습니다. 본인의 회고록이죠. 이 책에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는 2019년 당시 언론의 시간을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적어 내려갔을까 한번 그 부분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네, 미디어 전문 기자니까 또 그 측면에서 봤군요. 예, 여기 이 책을 보니까 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장면이 있다. 2019년 9월 23일 집 압수수색 후 기자들이 식당 배달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희희낙낙하던 장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거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예, 뭐 기자들이 웃는 모습들이 뭐 찍혀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논란도 됐었는데 조 전 장관은 이 검찰에게 나와 내 가족이 사냥감이었다면 기자들에게는 동물원의 원숭이였다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조 전 장관은 이 검찰이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은 맹공을 퍼붓었다. 이들에게 윤석열 총장은 사심 없는 무오류의 영웅이었으며 법치는 검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언론은 이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며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예. 그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초미세먼지 떨이식 수사였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 동시에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 언론 보도를 가리켜서 기사 하나하나가 몸에 박히는 표창 같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문을 냈지만 융단 폭격처럼 퍼버지는 뉴스에 압도되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시 취재 행태를 적은 대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언론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 행태를 보였다.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는 가족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퍼붓다. 온 가족이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기자들은 집에서 나온 물품을 확인하려고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졌다. 가족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눈은 번들거렸고 입에는 가학성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치료받은 병원까지 찾아가 무슨 치료였는지 묻고 갔다. 채널A는 등교하는 아들을 따라붙어 버스에 올라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퍼부었다. 뭐 이런 대목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비판이 책에 곳곳에 나타나네요. 신원호님께서 그럼 기자들은 울어야 하나요? 얘기했는데 아니 같은 기자로서도 저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청문회를 안 열어줘가지고 국회에서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해명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였던 일부 보수 신문이 기자들의 그 조금 무례함을 보고는 정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기자로서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를 질문을 하면 당당하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거의 누워서 막 이렇게 누워서 막 비아냥거리는 그 부분은 그 태도는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판하고 그 비난하더라도 그거는 좀 자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사실 장관 후보자를 향한 유례 없었던 취재 행태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어떤 또 에피소드가? 예, 더 팩트 기자는 일요일 가족 외식 장면을 찍어서 이 단독 포착 조국 부부의 재충전 휴일 외식이라는 제목을 기사를 올렸다. 이런 대목을 밝히면서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적습니다. 기자의 질문할 특권은 어디까지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나와 내 가족 사건만큼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가? 윤 총장의 애완견 산책 사진을 찍으면서도 질문은 왜 던지지 않는가? 나와 내 가족 사건에서 보여준 광기는 왜 선택적으로 작동하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네, 가로세로 연구소 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도 이제 허위 사실을 많이 이제 유포를 했는데 조국이 모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하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조국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아들이 고교 시절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등장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꿨다. 모두 다 허위 사실인데요. 이거 재판 진행 중이죠? 예, 재판 진행 중이고요. 지난달 25일에 김용호 씨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해당 여배우를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331님께서 회고록이 변명 같아요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쓰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쓴 글이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조국 장관하고 저기 미술관 뒤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국 장관이 엄청나게 언론에 시달릴 때 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또 대문짝만 있어가지고 아니 기자가 만나면 안 됩니까? 또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는지 참. 0702님께서 기자의 직분은 알겠으나 거의 하이에나 수준 윤리나 도덕적 행태는 사라져버린 몇몇 몰상식한 기자들이 전체 기자들 욕먹이는 것 같습니다. 기자의 자격이 없는 기자가 기자란 게 안타깝죠 얘기합니다. 1989님께서 저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취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잘못, 과오만 취재해야지 개인적인 부분, 미용이나 피부관리 등등 다 까불렸어요. 탄핵 찬성하고 아직도 실망이 안 풀리지만 그런 사소한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적나라하게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이제 그만하셔도 네, 앞에서도 하고 지난번에도 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많이 보탤 말이 있어요? 그래도 마무리할 말이?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다음 이야기는요? 온라인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보고 기사화하는 기자들이 요즘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들 아마 많이들 접속하실 텐데 이 온라인에서 소위 여초 남초 커뮤니티를 출입처로 삼는 취재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자들이 어디를 취재합니다. 국방부를 취재하거나 기재부를 취재하거나 어디를 가서 취재해요. 어느 분야를 가서 취재하는데 취재가 남초, 여초 사이트에 가서 취재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출입처라고 하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뭐 누구 만나고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돌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사화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받아쓰기. 책상에 앉아서.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커뮤니티도 돌아다니면서 기사거리를 찾는 건데, 예. 커뮤니티를요? 네. 예, 인터넷 커뮤니티. 네네. 근데 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경우는 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정확성도 검증되지 않은. 아니 기사들을 퍼다가 이렇게 네. 커뮤니티에 쓰는 건데 이게 정반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용자의 의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분별하게 기사화를 하면서 오히려 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언론이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언론인권센터가 어제 논평을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 네. 취재도 팩트체크도 없이 익명성을 기초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출입처로 삼아 이 자극적인 소수 의견과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보도하는 것은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면 6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얀센 여자 먼저 맞으면 나라 뒤집히나 여초서 남녀차별 논란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네.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얀센 접종 남녀차별 불만 여자가 먼저 맞으면 나라가 뒤집혔겠지 이런 기사인데요. 네. 두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여성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초 커뮤니티 소위 여초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대표적인 여초 커뮤니티로 꼽히는 여성시대의 경우는 회원수가 80만 명 정도고요. 네, 맞네요. 뭐 쭉방 카페라는 곳은 16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화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기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동이나 날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네.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또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도해서 논란의 판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면서 그러는 경우도 많다고 보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조회수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쓰는 건데 네. 사실 언론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기사화할 때 네. 이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냥 뭔가 이거는 많이 읽겠다 싶으면 그냥 갖다가 쓰는 겁니다. 누가 아니 쓰는지 그럼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것도 다 들어다가 다 기사로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요. 유명인이라고 해도 네. 가치가 있는 말 없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인 말은 다 쓸 겁니까? 그렇죠. 그게 진행자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발 뉴스도 문제인데 네. 또 국민청원발 뉴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이 넘어가면 이제 보통 기사가 되는데 20만이 아니라 뭐 1000명, 뭐 500명 이 정도만 했는데도 그걸 그냥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 세대 갈등 그리고 남녀 갈등으로 자꾸 갈라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론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언론이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조정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지금껏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언론이 우리는 좀 더 나은 언론을 가질 자격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홍현정님께서 뉴 노멀 시대 이거는 시류랍니다. 언택트 취재 7617님께서는 사이버 기자입니까? 사이비 기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혜민님께서 유튜브에 레카들이 혐오와 선동을 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요. 자극적으로 편집해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유튜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기자가 한 달에 기사를 얼마나 쓸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뉴시스의 한 기자는 류현주 기자입니다. 한 달에 2,894건을 썼답니다. 2,894건. 근데 이분은 사진 기자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뭐 사진 기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기사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판할 대목은 아닌데. 기사가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면 사진 기자였습니까? 대부분 사진 기자인데 네. 그렇지 않은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데이터의 어떤 메시지는 네. 어떠한 기자들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이 포털이라는 구조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에 100건 쓰는 기자도 있고요. 많고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기사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철은 기자가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도 잘 해주셨네. 네. 이건 기사 사진 기사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진행자처럼 이제 한 방에 있는 기사를 쓰는 게 진짜 기자다. 지금까지 나 놀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봐줄 줄 알아? 지금까지 탐구하는 기자였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정철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최근 군이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최대 이슈가 이제 군부대에서 급식 문제였는데요. 그랬죠. 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심상치 않긴 했는데 너무 부실한 식사 제공 때문에 요새 누가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렇습니다. 너무하죠. 병사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았고요. 네, 오징어국에 오징어가 없었습니다. 네, 네.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너무 심각하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계란찜도 없었습니다. 군은 이제 여기에 병사들의 급식비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심지어 김치 볶음도 없었습니다. 예, 정말 군대는 일단 잘 먹어야 한다라는 게 춘추전국 시대에도 상식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얼마 전엔 또 다른. 예,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2021년 5월 22일에 그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계속 저희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잘 모르지만 군의 위신이 참 땅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추행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그럼요. 너무 슬픈데요. 이렇게 말이 많은 군이기 때문에 사실 군을 다룬 영화는 제법 있어 왔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요. 용서받지 못한 자요? 예, 그 윤성빈 감독의 작품이고 또 이제 그 하정우 씨가 나오는 하정우 씨의 그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년병장 연기가 아주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는. 네, 이거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네, 그런 작품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 윤종빈 감독도 여기서 연기를 했다면서요? 네, 윤종빈 감독이요. 연기를 했다면서요? 네, 거기서 이제 고문관으로 나오는. 고문관 그분은 그 준비 안 하고 가도 딱 고문관 잘할 거예요. 예. 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상대로. 네. 너무 잘해서요. 네. 이제. 분장도 필요 없어요. 손바닥 맞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아, 그래요? 네, 그런 장면. 그거 연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그 군대 부조리를 바꾸겠다라고 했었던 주인공이 들어가서 오히려 군대 내의 그 부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작품은요.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작품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창이요?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네, 연상호 감독은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아, 원래는? 네, 원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부산행이라든지 반도 이런 작품 때문에 좀비 영화 감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겠죠. 네. 원래 연상호 감독은 굉장히 사회의 낮은 곳 그리고 아주 어두운 곳을 조명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회 비판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뭐 돼지의 왕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뭐 이런 창 같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창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만화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마 구하기도 쉬워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창의 줄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창은요, 이 전방부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전방부대인데 거기 정철민이라는
병장이죠. 분대장인데요. 네. 그 분대장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생활하는 내무반, 지금은 생활관인데 그 생활관에 창이 없어요. 그게 부식 창고를 생활관으로 개조한 거라서 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이제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이제 그 저녁에 자기들끼리 외부에서 사온 이런 순대라든지 떡볶이 같은 거 놓고 소주 한잔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족구 대회 하는데 이 분대가 우승하기도 하고요. 예. 바로 거기에서 이제 신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신병인데요. 여기는 대부분이 병장이고요. 막내가 상병인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병 입장에서는 자기 선임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풀린 군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신병이 오는데 이 신병이 약간 관심사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대장이 가장 잘하는 분대니까 이 분대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해서 중대장이 이제 철민이에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신병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신병은 뭐 굉장히 뭐 모든 신병이 그렇지만 잘 모르고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철민이가 그날은 좀 부조리한 걸 목격했어요. 옆에 분대가 자기보다 조금 선임이라는 이유로 좀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성실한 친구의 휴가를 그쪽에서 뺏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부조리하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 새로운 신병 영수를 내가 제대로 된 FM 병사로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옆에서 그 친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이제 막 가르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글쎄요, 철민이는 나름대로 영수에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사단장이 시차를 나온 겁니다. 네. 시차를 나와서 사단장이 이제 수고한다고 얘기하면서 군장 점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왕고랑 신병 가장 막내 2명의 군장을 점검해보자라고 해서 철민이 자신 있게 군장을 보여줬는데 철민이야 FM대로 잘 쌌지만 그 신병은 말도 안 되게 군장을 싼 겁니다. 뭐 비닐봉지 공기 넣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은 너무 화가 났고요. 네. 중대장은 이제 보복성으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줬고 네. 그 분대장이었던 철민이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날 영수를 폭행하게 됩니다. 네. 예, 너 같은 녀석이 가장 싫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린 거죠. 예. 그리고 그날 밤에 사건이 터져요. 폭행당했던 영수가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은 겁니다. 아이고. 물론 그 상처가 깊진 않았고요. 피도 별로 나진 않았지만 쇼크로 기절했고요. 그거를 최초 발견한 불침번 서던 옆 분대의 그 병사가 FM대로 그 친구는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중대장이 발칵 뒤집힌 거죠. 뭐 이런 사건을 가지고 대대까지 보고를 하냐라고 하고는 우리끼리 입을 맞추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대대장이 와서 철민이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고 입을 맞춘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대장은 철민이를 옹호해 주려고 하지만 대대장은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녀석이 있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웃는 거죠. 예. 꿀밤 정도 이렇게 때려주면서 잘하라고 그러지 왜 안 그랬어. 예. 이러니까 철민이가 그 말에 넘어가서 꿀밤 정도는 때렸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예. 하니까 대대장이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 녀석 당장 구속시켜 이렇게 된 겁니다. 폭행을 인정한 네. 사람이 돼가지고 구속시키라고요? 예, 구속시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중대장이 욕먹기 시작한 거죠. 너 뭐하는 중대장이냐. 네. 이 군대 만연해 있는 이런 가혹행위, 구타 이거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대에는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철민이는 그 입창을 하게 되죠. 15일 동안 입창하게 되고요. 또 같이 영수를 많이 때렸던 상병도
10일간 입창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전부 다 7일간 군기 교육대를 가고요. 예. 그리고 분대는 해체됩니다. 해체돼요? 예. 분대 자체를 해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민이는 사실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영수가 말 잘 듣는. 네. 그런데 분대가 해체되고 나니까 군생활 말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군생활은 그냥 죽은 사람처럼 뭐 대화도 사람들이랑 안 하고 자기 자리에서 누워서 보내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대 날짜가 다가오는 거죠. 제대하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대대장은 마치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수가 참 말 안 듣는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이러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제대하니까 전역하니까 너는 이 안에서 있었던 일은 싹 다 잊어야 한다. 이렇게 단단히 얘기를 해주고 네. 마지막에 영수를 만나요. 네. 그 전역하는 날 그때 할 말이 있냐고 너 혹시 편하냐고 하나만 물어보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만화랑 애니메이션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만화에서는 어떤 답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영수가 크게 외칩니다. 지금 편하다고. 네, 편합니다. 정철민 병장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편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말해주는 게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걸 보다 보면은 철민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기 때문에 영수가 되게 미워지거든요. 네. 흔히 군대에서 말하는 되게 말 안 듣는 병사 그리고 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병사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이 친구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연상호 감독은 이 어떤 폭력의 주체 가혹한 폭력을 휘두르고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이 철민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부대를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네. 난 영수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영수가 볼 때 철민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기 그때. 옆에서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폭력을 휘두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했었다. 네,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네요, 갑자기. 예, 그리고 사실 이 대대장의 태도나 이런 게 되게 뻔뻔해서요. 네. 그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최근 그 군 성추행 관련해서 네. 이 군 관계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되게 뻔뻔하게 네.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이제 일반적인 관객분들의 많은 리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대대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대장의 그 뻔뻔한 태도. 이 대대장 그 실화 영화로 실사 영화로 만들었으면 김은성 배우가 했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4963님께서 밀리터리 법정 영화 중에 고전은 어퓨 굿맨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 가혹행위를 고발하죠. 탐 크루즈하고 네. 데미 무어 나왔었죠. 데미 무어 나왔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군대 내에서 일어났던 그 코드 레드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가혹행위. 네. 그걸 다룬 작품이었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단편 애니메이션 창이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하는 영화였네요. 라이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6km 구간 밀리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얼마 못 가 다시 진천터널 부근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오창 부근에서 밀리고요. 반대 하남 방면은 일죽 부근에서 남이천, 곤지암부터 경기 광주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중부 3터널에서 1터널, 하남 분기점 일대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금호 분기점 부근과 회덕 분기점에서
각각 짧게 정체되고요. 안성휴게소부터 수원 쪽으로 23km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울요금소부터 판교까지는 교통량 늘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사이도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서초, 서울요금소에서 수원, 다시 안성 부근에서 북천안 쪽으로도 길게 막히고요. 천안과 회덕분기점에서 4km 구간씩 제속도 못 냅니다. 사고가 있었던 칠곡물류 정체고요. 경남 지역 양산에서는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시대 올림픽이라 도쿄올림픽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일본과 IOC는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점을 찍어놨어요. 이 점은 왜 찍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본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 교묘하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의 점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일본의 속셈은 뭡니까? 예, 2019년 7월에 한국 쪽에서 그 항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는 더 다른 지도였고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독도가. 네. 그러나 한국의 항의를 받아가지고 일본이 그 지도의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재는 그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까? 그게 확대시키면 희미하게 점이 남아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을 처음에는 또렷하게 찍었다가 지금은 약간 희미하게 찍었군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한국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수용입니까, 교수님? 물론 그러니까 이게 검수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 이야기인데요. 검수죠. 예. 그러니까 한국 쪽에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그러한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네, 점을 희미하게 찍어놓고 니네 말 들어줬어,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 거기 평창 올림픽 때 네. 한반도기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네. 독도를 빼라고. 일본 쪽에서 네. 항의가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독도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독도를 일단 IOC하고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한국 쪽에서는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은 이번에 한국 쪽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도 그대로 남기지 않고 일단 희미하게나마 보통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IOC가 중재를 해서 평창올림픽 때는 IOC하고 일본하고 항의해서 빼달라고 해서 뺀 건데 이번에는 왜 IOC가 중재를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외면합니까? 네, 이 부분은 IOC에게 지금 한국 쪽에서도 상당히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정확한 경위를 알아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도 IOC에게 물어봐가지고 네. 이게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네. 정확한 이야기 들어야 하고요. 예. 사실상 IOC를 규탄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예, 다음 일본이고요. 일단 IOC를 규탄하고 두 번째는 일본을 규탄하자고요. 네. 네네. 네. 그리고 거기 일본이 다른 나라들하고도 영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중국, 대만하고 사이에서는 생각외로도 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하고 대만은 이번에 그 조도가 그려져 있지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그 남크리리오르도 예. 그 홋카이도 쪽에 있는 이 4개 섬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리하고 똑같이 항의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희미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그대로 남겼어요. 지금 그 일본이 그냥 자기네 땅을 하고 계속 우기고 있는 형편이네요, 다. 예.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예. 지금 그 올림픽 선수단을 거기에 이름을 보내서 그 남크리리오르도 중에서 가장 큰 그나시리 섬 거기에서 합숙 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기 연도라는 것을 그대로 일본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먼저 독도에서 독도 수호 군사 훈련을 6월에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6월에 됐으니까 네. 그 독도 수호 훈련을 아주 바로바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 네. 군사훈련을 독도에서 하는 게, 독도 수호훈련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카드는 마지막 카드이고요. 예. 그 먼저 꺼내 들어버리면 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네네. 여러 가지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일단 그리고 영토. 일본에 지금 그게 도쿄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부는 이게 한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조직위원회 쪽에서는 이 그 사이트의 지도는 연도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또 단소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 전략의 바리에이션을 많이 가져가지고요. 네. 일본 쪽에 대응하고 마지막 카드로서 사실 그 보이콧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보이콧하기 이전에 올림픽 취소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영토.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독서는 분쟁 지역이다라는 것을 그 주변 국가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제 생각은. 네. 그러나 일본 쪽의 대응에는 그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것을 평화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세계에 알리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히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시료 지배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네네. 독도 수호 훈련하면 네. 좋은 효과가 있다. 네. 예를 들면 독도에서 그 독도를 지키는 50년 정도의 울릉도 경찰이라든가 있거든요. 네. 독도에 그런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백신 일본은 접종. 백신 접종 계속 늦어지는 나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독도에서도 접종을 했다. 네. 이런 것을 그 세계에 좀 한번 홍보하면 알겠습니다. 독도에서도 한국은 백신 접종을 했구나라고 하여서 독도는 한국 연도. 네. 이러한 인식으로 또 심어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독도 수호 훈련하고 그다음에 독도에 계신 분들 다 백신 접종하고 그러면 평화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 올림픽 그 공식 홈페이지에 지도가 문제가 됐지만 예. 현재까지 일본의 그 외교 촌소라든가 방위 백소라든가 그런 데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연도라고 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가 사실 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는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화 본송의 루트만 네. 지금 지도이거든요. 예, 성화봉송 루트를 지금. 그러니까 연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사실상.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때가 더 심각해요. 독도 문제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때 이상의 지금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이거 그 분쟁 지역화하면 안 되고, 물론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쟁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네. SNS에 독도는 미국이 인정한 한국 영토 이런 취지의 견해를 밝혔어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야, 독도는 한국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하토야마 총리는 저의 그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고요. 아, 예. 명문학교 나오셨네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네. 저를 그 불러가지고 네. 독도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1시간 반에 걸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예. 그게 2009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후 그분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미국의 그 지명위원회 사이트에 예. 독도의 집권 국가는 한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 2008년에 한때 그 독도의 집권 국가가 한국이라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예. 일본의 로비로. 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게 회복되었잖아요. 예. 그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이것을 또 말하면서 그때 일본이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곳이다. 이러한 발언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 네. 뭐 역사의식이 또 똑바로 좀 잡힌 사람들도 있군요. 있어요. 그 하토야마뿐만이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역사 교사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그 노조 사회과 교사 노조라든가 각지에서 독도는 한국이 말하는 대로 한국의 영토다. 예. 이렇게 주장한 그 역사 그 교사 노조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도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자원봉사자 만여 명이 사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일본 내에서도 아이고 도쿄올림픽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나 보죠? 80% 이상이 지금 취소 혹은 다시 용이해야 된다. 80% 이상이요? 이고요. 예. 그리고 그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가 계속 확대돼가지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도쿄는 75%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가 되었고요. 예. 오사카에서는 90% 이상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네. 지금 그 중증 환자들이 한국의 10배 이상 일본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올림픽이냐. 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란티아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사퇴를 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일본은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 한국의 사망자가 3명인데 일본은 100명이 넘더라고요. 예, 요새는 그 216명, 그 7월 16일에 가장 많았고요. 2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예. 하루 사망자가요? 예, 하루에요. 우와. 네, 그 다른 날은 90명에서 110명 사이. 네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네, 그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2배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5명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12명 정도 나오면 한국과는 똑같다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 100명이 넘었죠. 100명 넘게 나오니까 예. 일본의 심각성은 정말 한국을 비교할 수 없어요. 좀 불안 공포가 좀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은 열리겠죠? 강행하겠죠? 예, 그게 돈의 문제죠. 네. 34조 원이나 투입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또 그 일본 쪽에서 취소를 말하기 시작하면 네. 위약금을 IOC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취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 건강, 안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열립니다.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때문에 열립니까? 예, 돈 때문에 여는 거죠. 네. 그리고 IOC가 또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IOC의 바프 회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론이 아주 나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영 님이 독도 경찰에서 백신 접종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독도 문제는 호사카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화이자가 밀수품도 아니고 더 이상 창피해서 대구에서 살 수 없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마구 쏟아졌는데요.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창피해서 대구에서 살 수가 없다면서 선거운동 때는 장풍에 날려 엉치표를 다친 권 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백신이 해외 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한 무역회사가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이 제안을 정부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무역회사가 제대로 된 무역회사도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화이자하고도 관계도 없고 유령회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뉴스가 대만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어요. 대구시장님 얼굴도 나오고요. 백신 사기가 성행하니까 지자체장은 조심하라 이렇게 대만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난감 물총으로 강도짓 종신형 살고 있는 미국 70대 남성.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롤프 캐스텔이라는 분이 아칸소지 한 타코 가게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물총을 가지고 강도 행각을 벌였어요. 그걸 가지고 대면서 돈 내놔 해서 264달러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말고도 근처 약국에서도 장난감 물총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중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롤프 캐스텔이 지금 감옥에 얼마나 살았을까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고 이제는 좀 석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피해를 입었던 탁구 가게 점원이 그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40년이라니요. 너무 가혹해요. 내가 그의 인생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카스텔 너무 오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스텔을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23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감자들의 이 죄질에 따라서 이 사람을 꼭 감옥에 가둬야 되나 이 경제적 문제도 다시 불거져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총을 가지고 264달러를 훔친 혐의로 40년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와 이 벌 이게 얼마나 공정한가 공평한가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보금자리 찾은 세계 유일 갈색 판다. KBS 기사입니다. 세계 유일의 갈색 판다가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퀴자이입니다. 퀴자이가 이 산시성 칠링 산맥에 서식하는
자이언트 팬다예요. 자연에서 이렇게 서식하는데 털이 검었지만 자라면서 갈색 털이 됐습니다.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유전자가 뒤늦게 발현된 것인데 2009년 2월에 생후 2월부터 어미한테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미도 버렸어요. 그래서 약한 몸으로 살다가 동료 판다들한테도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사육사가 이게 발견해서 극진한 보살핌으로 지금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kg씩 죽순을 먹는다고 합니다. 계속 110kg씩 매일 먹어가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도 퀴자이는 100kg씩 죽순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새롭게 당장한 특집 새롭게 스페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You're the perfect thing to say. And you play it cold, but it's kinda cute. Oh, when you smile at me, you know exactly